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혜를 원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입니다. 에릭 와이너 작가님 책이고요. 어크로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서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 책을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이 2021년 4월에 나왔는데 벌써 20만 부 기념 윈터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아마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롭게 다룬 책이 많지 않아서 인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철학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너무 딱딱하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철학을 조금 어렵게 느끼는데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을 보고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궁금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철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책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이 재밌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출발. 배가 고프다. 먹고 또 먹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욱더 배고파진다.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다. 얼마나 경이로운 기기인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 번만 밀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양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모든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지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충족되지 않는 이 배고픔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혜를 원한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정보는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고 지식은 뒤죽박죽 섞인 사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혜는 뒤얽힌 사실들을 풀어내어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국의 음악가 마일스 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지식은 토마토가 과일임을 아는 것이다. 지혜는 과일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지 않는 것이다. 지식은 안다. 지혜는 이해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식이 늘면 오히려 덜 지혜로워질 수도 있다. 알미 지나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다.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는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를 운으로 얻으려는 것은 바이올린을 운으로 배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지혜의 부스러기를 줍기를 바라면서 비틀비틀 인생을 살아나간다. 그러면서 혼동한다. 시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이 많은 것을 생각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며 인기가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한 현대 철학자의 말 맞다나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명백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더 시급하게 물어야 한다. 오전 10시 47분 1311번 열차를 타고 키아토에서 아테네로 향하는 중.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열차.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진부한 말이지만 사실 좋은 표현이다. 우리의 생각은 화물열차의 화물칸처럼 하나하나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은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선디 아이스크림에 관한 것이든 핵 융합에 관한 것이든 모든 생각은 이전 생각에 끌려가고 다음 생각을 끌어당긴다. 감정도 열차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주기적으로 한바탕 찾아오는 나의 우울은 난데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그 근원을 잘 살펴보면 숨은 원인을 찾게 된다. 숨은 원인을 찾게 된다. 나의 슬픔은 바로 앞의 생각이나 감정의 원인이 있고 이 생각이나 감정은 그 이전의 것에 그 이전의 것은 1982년에 어머니가 한 말에 원인이 있다. 생각이 그렇듯이 감정도 결코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열차처럼 앞에서 감정을 끌어당기는 힘이 늘 존재한다. 페이스트리와 커피를 주문하고 내 생각의 열차는 속도를 낮춘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비된 것은 아니다. 행복도 슬픔도 그 사이에 있는 방에 대한 스펙트럼도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좋은 의미에서 텅 비어 있다. 거칠게 우당탕거리는 암트랙과는 달리 부드럽게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마음이 차분해진 나는 커피를 음미한다.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무게도 적당한 머그컵이 내 손 안에 머무는 느낌까지 감상한다. 나의 불안은 휴가를 떠난다. 빨간색 지붕과 파란색 이오니아 해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치 내가 아니라 지붕과 바다가 움직이는 것 같다. 창문 밖을 응시하지만 딱히 뭔가를 쳐다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나는 궁금하다. 짧은 두 마디 말이지만 그 안에 모든 철학의 씨앗이 그 이상이 담겨 있다. 모든 위대한 발견과 돌파구는 이 두 마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궁금하다. 아주 드물게, 운이 좋으면 평생 한두 번 정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장, 의미가 너무 깊어서 사람을 얼어버리게 만드는 문장을 만나게 된다. 나는 제이컵 니들먼의 철학의 마음이라는 작고 이상한 책에서 그런 문장을 발견했다. 내가 이상한 책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나는 철학의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에 오로지 머리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질문을 경험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머릿속으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 혼란스러웠다. 질문을 어떻게 경험하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가 어때서? 몇 주 후 나는 이 심오하고 당혹스러운 문장을 쓴 사람과 마주 앉았다. 제이컵 니들먼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의 철학 교수다. 노화가 그의 걸음 속도를 늦추었다. 목소리가 가늘어졌고 피부는 크레이프지처럼 얇아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민첩하다. 제이컵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며 다른 대부분의 철학 교수와는 달리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 질문이나 경험 같은 단어들. 하지만 제이컵이 단어를 조합하는 방식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우리는 오클랜드 힐스가 내려다 보이는 제이컵의 마당에 앉아 얼그레이티와 레몬 넣은 물을 홀짝거리고 있다. 제이컵에게 대놓고 묻는다. 당신 제정신 맞아요? 사람들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가끔은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질문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캘리포니아라도 그러진 않는다고요. 제이컵은 아무 말이 없다. 아주 오랫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는 그가 깜빡 잠이 든 건 아닌지 걱정한다. 마침내 제이컵이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한다.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렇겠지. 불가해하고 불가피한 소크라테스, 철학의 수호성인, 질문의 왕.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발명하진 않았지만 질문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질문이 끌어내는 대답을 바꾸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 덕분에 전과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을지라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는 알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앉혀놓은 대좌가 너무나도 높아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는 것은 티끌뿐이다. 관념, 그것도 아주 애매한 관념만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티끌이 아니었다. 관념이 아니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었다. 숨을 쉬고 걷고 똥을 싸고 섹스를 하고 코를 후비고 와인을 마시고 농담을 하는 사람. 못생긴 남자이기도 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아테네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였다. 코가 납작하고 넙대대하다. 입술은 크고 두꺼웠으며 뱃살이 두툼했다. 소크라테스는 대머리였다. 개처럼 눈이 옆으로 쭉 찢어져서 주변 시야가 아주 좋았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아테네인보다 아는 게 더 많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가 더 많은 것을 봤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소크라테스는 잘 먹지 않았고 모욕도 자주 하지 않았으며 매일 똑같은 추레한 옷만 걸치고 다녔다. 어디든 맨발로 걸어갔는데 그건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였고 뒤뚱거리는 걸음과 으스대는 걸음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상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며칠 동안이나 자지 않을 수 있었고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머릿속에서 여러 목소리, 아니 하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소리를 다이몬이라고 불렀다. 신을 넘기지 않고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소리로 그 목소리가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내가 하려는 일을 막아세웠지 무슨 일을 하라고 권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의 기이한 외모와 독특한 성격은 그를 다른 세상 사람처럼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다른 행성 같은 외부에서 인류의 위대한 대화에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는 말한다. 나는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철학자들은 거의 외계인에 가까운 이질성이 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조차도 자신을 부적응자로 여겼다. 견유학파의 창시자인 디오게네스는 괴짜 중에 괴짜였다. 그는 커다란 통 안에서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위를 했으며 고대 아테네의 선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자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질성은 철학자의 타당한 특성이다. 철학은 결국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보트를 뒤흔드는 것이다. 선장은 보통 자기 보트를 뒤흔들지 않는다.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자는 아니다. 철학자는 열외자다. 외계인이다. 소크라테스는 미친 지혜를 실천했다. 티베트 불교와 기독교 같은 이질적인 전통에서도 나타나는 이 미친 지혜는 지혜로 향하는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전제를 따른다. 잭으로 가려면 먼저 직으로 가야 한다. 미친 지혜는 사람들을 뒤흔들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사회규범을 내던지고 배척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요법의 원조다. 충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미친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기보단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는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소크라테스는 집 나르는 노새와 대장장이, 구두 수성공, 무두장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의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력이 빠르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의 말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의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력이 빠르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의 말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 시간을 들여 소크라테스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 말이 헛소리가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거의 신의 말에 가깝다. 철학이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질문이란 무엇일까?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좋아할 만한 질문이 나왔다. 모두가 아는 단어,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골라 검토하고 뜯어보고 여러 각도에서 쿡쿡 찔러볼 것. 그 단어에 지독하게 밝은 빛을 비춰볼 것. 맨발의 철학자가 아테네의 구불구불하고 더러운 길을 배회하며 질문을 던진 이후 24세기가 흘렀다. 실내 화장실과 아몬드 우유, 브로드밴드 등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어의 정의를 갈고 닦았다. 우리는 꽤 능숙하다. 웹스터의 신국제사전 제3판의 항목이 거의 50만 개에 달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종이를 넘기거나 프린트를 하느라 손가락을 더럽힐 필요도 없고 심지어 컴퓨터를 켤 필요도 없다. 늘 충직한 우리의 부하 시리에게 기댈 수 있으니까. 안녕 시리. 네,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어.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질문이 뭐야?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에릭. 그리고 시리는 말이 없다. 한마디도. 휴대전화를 흔들어 본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시리는 내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며 난 그걸 용인할 의사가 없다. 나는 말뜻에 더 초점을 맞춰본다. 시리야, 질문의 정의가 뭐야? 정보를 구하기 위해 쓰거나 발화한 문장입니다. 정확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형편없이 불완전한 대답이다. 소크라테스라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단어의 정의에 매우 깐깐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시리의 대답이 너무 광범위한 동시에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리의 정의에 따르면 내 열쇠 봤어? 와, 삶의 의미가 뭐야? 는 동등한 질문이다. 둘 다 일종의 정보를 구하고자 하지만 두 질문이 구하는 정보는 아예 다른 종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판이하게 다르다. 커다란 질문일수록 우리는 정보만 제공하는 답에 관심이 없다. 사랑은 뭘까? 약은 왜 존재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보가 아닌 보다 더 큰 것, 바로 의미다. 질문은 일방향이 아니다. 질문은 최소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질문은 의미를 구하고 또 전달한다. 적절한 때 친구에게 적절한 질문을 묻는 것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질문을 무기로 사용한다. 상대를 저격하고 질문으로 변명을 삼고 나중에는 정당화한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진정한 창문은 눈이 아니라 질문이다. 볼테르가 말했듯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대답이 아닌 질문을 보는 것이다. 시리의 대답은 좋은 질문에 무릇 깃들어 있는 마법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 모든 철학은 궁금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을 때 소크라테스도 그런 마법을 떠올렸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궁금해하는 능력이 금발머리나 죽은 깨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궁금해하는 능력은 기술이며 모두가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궁금하다는 멋진 단어다. 미소 짓지 않고서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궁금하다라는 단어는 경이로운 것, 기적, 놀라움의 대상이라는 뜻의 고대 영어에서 왔다. 한편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시리처럼 정보를 구하는 것이다. 다크 초콜릿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다른 한편 궁금해하는 것은 짧은 순간만이라도 물음을 유예하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도대체 바다소금과 아몬드가 박힌 질 좋은 벨기에 초콜릿의 어떤 점이 내 뇌를 춤추게 하고 내 심장을 노래하게 하는지 궁금해. 질문할 때 우리는 눈앞의 주제에 얽매인다. 그 주제를 넘어서는 의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므로 일축된다. 신문할 때 중요치 않은 방향으로 틀었다며 판사에게 질책당하는 변호사나 주제에서 벗어난 길로 샜다며 선생님한테 꾸중 듣는 학생을 떠올려 보자. 궁금해하는 행위는 광활하며 아무런 제약도 없다. 이 궁금해하는 마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동굴에서 살던 인류가 나뭇가지 2개를 서로 비비거나 커다란 돌을 자기 머리 위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처음으로 궁금해한 때부터 쭉 그래왔다. 시도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법이며 궁금해하기 전에는 절대 시도해볼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종종 궁금해하는 것과 호기심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 물론 2가지 다 무관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다르다. 궁금해하는 것은 호기심과 달리 본인과 매우 밀접하게 엮여 있다. 우리는 냉철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냉철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냉철하게 궁금해할 수는 없다. 호기심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눈앞에 나타나는 다른 반짝이는 대상을 쫓아가겠다며 위협한다. 궁금해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은 오래도록 머문다. 호기심이 한 손에 음료를 들고 안락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발을 올려둔 것이 바로 궁금해하는 마음이다. 궁금해하는 마음은 절대로 반짝이는 대상을 쫓지 않는다. 절대로 고양이를 죽이지 않는다. 궁금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식사나 좋은 섹스처럼 절대 서두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크라테스도 절대로 대화를 재촉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점점 지치고 분노할 때조차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임했다. 소크라테스는 최초의 심리상담가였다. 그는 질문으로 질문에 답하곤 했다. 하지만 심리상담가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말도 절대로 하는 법이 없었다. 그에게는 늘 시간이 더 있었다. 향연에서 한 친구가 말한 바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한 곳에 계속 머물렀다. 그는 가끔 멈춰서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 서 있곤 했다. 또 다른 친구는 포티다이아 전투에서 겪었던 기이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계속 고민하며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해답을 찾지 못한 소크라테스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정오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소크라테스가 새벽부터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느라 그곳에 계속 서 있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저녁이 되자 이오니아 사람 몇 명은 그가 밤새 그곳에 서 있었는지 보려고 차가운 바깥 공기 아래로 침구를 들고 나왔다. 그는 새벽이 다가오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같은 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떠오른 해를 향해 기도를 올린 후 자리를 떴다. 좋은 철학은 느린 철학이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일을 느린 해결책이라고 칭했으며 모든 철학자는 서로 느긋해지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건네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게 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 이와 비슷한 무의미한 표현 대신 우리 서로에게 느긋해지세요. 나 천천히 하세요. 라는 말로 인사해보자. 이런 명령식의 표현을 자주 말하다 보면 정말로 속도를 줄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한편으로 나는 우리가 속도를 줄이는 데서 오는 인지적 혜택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가 우리를 막고 생각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멈춰 세웠다고 말한다. 멈춤은 실수나 결함이 아니다. 멈춤은 말을 더듬는 것도 말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멈춤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된 상황이다. 생각의 씨앗이다. 모든 멈춤은 인식의 가능성, 그리고 궁금해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명백한 것은 좀처럼 질문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간과가 실수라고 생각했다. 명백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더 시급하게 물어야 한다. 나는 당연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너무 자명해서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다. 잠깐 기다려보게.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빠는 무슨 뜻인가? 오로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사실 우리 딸은 입양한 아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빠라는 건 생물학적인 의미 이상이다.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아빠를 정의해야 하는가? 누구냐면 남성이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만약 내가 몇 시간가량 네 딸을 데리고 델포이에 다녀온다면 나는 네 딸의 아버지인가? 당연히 아니죠. 소크라테스. 아빠가 된다는 건 훨씬 많은 것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성인 남성과 아빠 자격을 가진 성인 남성을 구분한단 말인가? 사랑이죠. 아빠를 아빠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훌륭해. 대답이 마음에 들어. 물론 다시 사랑을 정의해야 하겠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뤄두세. 자, 자네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네, 그럼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좋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 점에서 내가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애매한 개념, 만화 같은 불완전한 이미지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선디 아이스크림과 밴드 발표회, 축구 연습, 숙제 도와주기, 대학 투어, 아이가 축 처져 있을 때 농담하기, 처지지 않았을 때도 농담하기, 친구네 집에서 잔 아이 데리러 가기, 아내와 좋은 음량을 이루기, 당근과 채찍 중 주로 당근을 사용하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은 이미지들이군. 하지만 이것들이 도대체 뭘 보여준단 말인가? 자네는 좋은 아빠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어.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 철학적 비수를 꽂으며 소크라테스는 내가 그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환영을 쫓고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잘못된 양육을 비롯한 모든 악행은 악의가 아닌 무지에서 나온다. 만약 우리의 실수가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특정 덕목에 대한 참된 이해는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자동적으로. 좋은 아빠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 참으로 아는 것은 곧 좋은 아빠가 되는 것과 같다. 그날은 아이들이 부모님 직장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나는 늘 이날이 두렵다. 다른 부모들은 제 아이들을 회의실과 전화 받는 곳과 무게감이 있는 번쩍거리는 진짜 사무실로 데려간다. 내 사무실은 테이스티라는 이름의 동네 식당이다. 음식은 테이스티라는 이름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리가 넓고 직원들이 친절하며 커피가 무제한이다.
딸아이는 올해 처음으로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다. 13살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자들조차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다. 만약 숲에서 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는데 그 광경을 스냅챗에 올리지 않았다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은 것이다. 겉보기에 내 딸 소냐는 내 일에도 내 철학에도 10대라는 자기 세상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아무래도 그날 아침 나를 따라오기로 한 유일한 이유는 수업을 하루 빠질 수 있어서였던 것 같다. 아침 식사를 깨작깨작 먹으면서 나는 부모됨이라는 거대한 공허를 들여다보았다. 나 자신이 무능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소크라테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그라면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의 질문, 일종의 메타 질문과 씨름 중이었다. 멍청한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격언은 사실일까? 이 질문을 딸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이는 겨우 보일 정도로 왼쪽 눈썹을 살짝 치켜뜬다. 즉 이런 뜻이다. 아빠 질문 입력됐는데 대답할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나는 팬케이크랑 스냅챗으로 돌아갈게. 나는 소크라테스처럼 집요했다.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멍청한 질문이라는 게 존재할까? 아이가 휴대전화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쨌거나 나는 아이가 생각하는 중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다 놀랍게도 아이가 입을 열었다. 존재하지? 아이가 말했다. 멍청한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야. 말을 마친 아이는 다시 팬케이크와 휴대전화, 청소년 특유의 언짢은 태도로 돌아갔다. 아이가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아이 말이 옳았다. 검사가 아니라면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을 묻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짓을 한다. 자기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아니면 성찰한 적이 없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더욱 강화하는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한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이런 질문은 진지한 것이 못 된다. 진지한 질문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 진지한 질문에는 위험이 따른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불빛이 방을 비췄을 때 괴물이 보일지 경이로운 광경이 보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성냥에 불을 붙인다. 그렇기에 진지한 질문은 자신감이 아닌 10대와 같은 머쓱함과 어색함으로 머뭇머뭇 서투르게 발화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용감한 행동은 없었다. 자,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을 사실 윈터 에디션이라 가지고 작년에 해가 가기 전에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올해 읽어드리게 됐네요. 표지가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책 원래 책도 표지가 되게 좋았었는데 윈터 에디션 표지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